발틱은 창립된 지 고작 3년 정도 지난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창립자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계 컬렉션과 시계에 대한 사랑을 함께 물려받은 에티엔느 말렉이라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젊은 친구입니다. 발틱의 첫 시계는 2017년 4월에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통해서 선을 보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면서 우리 돈으로 7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모금액을 달성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 채널에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 스웨덴의 만사랑 비교를 해보면은 만사에서 나름대로 대박을 쳤다고 알려진 모델이 허드슨 다이버 시계인데 허드슨의 킥스타터 모금액이 발틱이 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3.3억 원 정도입니다. 말하자면은 발틱은 첫 시계부터 다른 신생 브랜드들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후속작으로 네오 빈티지풍의 다이버 시계인 아쿠아스카프를 내놨었는데 이 시계도 재고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단기간에 품절 사태를 일으키면서 발틱이 원히트 원더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원앤운드라는 업체와 두 종의 한정판 시계를 내놓았는데 이 시계도 나오자마자 몇 주 만에 금방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인지도가 없던 신생회사가 출범하자마자 슈퍼스타가 되어서 3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발틱이 내놓은 최초의 다이버 시계 아쿠아스카프를 살펴보면서 발틱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나온 빈티지 다이버 시계를 재현하려고 하는 브랜드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발틱처럼 전체적인 인상에서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하는 브랜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빈티지 시계의 느낌을 현대에 되살린다는 게 그냥 베끼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소비자들은 빈티지 시계들과 완전히 똑같은 시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시계들의 매력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갖고 있되 동시에 요즘 시계들처럼 안정적인 성능에다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찰 수 있는 무난한 사이즈와 세련된 디자인을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기대에 부응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컨셉에 안 어울리게 기본 케이스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았다던가 케이스가 너무 두껍다던가 너무 인위적으로 낡은 시계 느낌을 연출하려다가 실패했다던가 조잡하고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요소를 괜히 추가했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꽤 잘 만들었음에도 외면당하는 시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발틱의 이 시계는 나온 지 3년밖에 안 된 브랜드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이즈도 39mm로 적당하고 두께도 적당하게 얇게 나왔고 베젤이나 다이얼의 디자인 요소도 완벽한 비례에 따라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군더더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쿠아 스카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계는 1956년도에 블랑팡이 내놓았던 50 Fathoms 바티스카프라는 시계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50 Fathoms 풍의 시계를 찾는 분만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크라운 가드 없이 배치된 커다란 용두나 다이얼의 길다란 삼각형 인덱스 같은 걸 보면은 60년대의 롤렉스 빅크라운 서브마리너와 비슷한 느낌의 시계를 찾는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물론 딱히 빈티지 블랑팡이나 롤렉스를 찾는 게 아니더라도 폭이 좁은 베젤이나 작고 얇은 케이스는 60년대풍의 스킨다이버 시계를 찾는 누구에게나 다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나 컨셉의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스쿠알레의 수비노 에디션이나 라도의 캡틴 쿡, 오리스의 65 정도의 견줄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틱의 디자인에서 또 놀라운 지점이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3N 시계에서부터 크로노그래프 시계 그리고 지금 살펴볼 다이버 시계까지 총 3종의 시계를 내놓았는데 장르가 완전히 다른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봐도 발틱의 시계임이 드러날 정도로 디자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길고 우아한 러그와 작고 얇은 케이스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와 마커의 모양, 프린트의 배치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브랜드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오롯이 발틱의 것입니다.
일관된 디자인 언어를 구축하면서 독특함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못하는 일인데, 이제 시계를 갓 3개 내놓은 3년 된 마이크로 브랜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툴와치로 기능할 수 있게끔 스펙과 성능도 기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유리와 베젤을 채택하고 있고 스크루다운 크라운에 200m의 방수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미오타사의 9039 고진동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불에서 700불대를 오가는 가격에 비해서 그리 대단한 스펙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성능이나 내구성에 대한 걱정 없이 찰 수 있을 만큼의 구색은 갖추고 있습니다. 포이보스나 프로메테우스나 젤로스 같은 가성비 중심의 마이크로 브랜드와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틱을 고르신다면은 스펙이 아니라 디자인과 컨셉의 완성도에 지불하는 돈이 꽤 큰 비중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바티스카프풍의 시계가 되게 그렇듯이 이 시계는 베젤의 직경이 케이스보다 큽니다. 베젤 부분의 직경은 39.6mm이고 케이스 부분의 직경은 38mm입니다. 러그 투 러그는 46.8mm로 길고 우아한 러그를 갖추되 너무 넘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200m 방수 성능을 갖고 있는데 도명의 유리 부분을 포함해서 두께는 12.8mm입니다. 유리가 두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리를 제외한 부분의 두께를 재면 10.8mm로 매우 얇은 편입니다. 러그의 폭은 20mm로 러그의 폭 자체도 줄질에 친화적인데 측면에 구멍이 뚫려있는 드릴드 러그인데다가 메탈 줄이 퀵 릴리즈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줄 교체를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탈 줄의 너비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다시 19mm로 너비가 커지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러버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짧은 쪽은 20mm에서 시작해서 17mm로 좁아지고 긴 쪽은 20mm로 시작해서 12mm로 좁아지는 꽤 급격한 테이퍼 다운을 볼 수 있습니다. 무게는 메탈 줄을 장착했을 때는 126g이고 실리콘 줄을 장착했을 때는 82.3g이 나옵니다. 사이즈는 마동석 씨 수준의 엄청난 팔뚝 두께가 아니라면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이상적인 사이즈입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림 손목에 올려보아도 넘치는 느낌이 전혀 없고 두께도 얇고 무게도 과도하지 않아서 손목이 가늘고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7.9cm 둘레의 손목에서도 볼품없이 작아 보이지 않고 적당한 존재감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컨셉에 어울리는 편안하고 아담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케이스는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케이스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직선의 브러쉬로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은 가운데에 쌀알 모양의 촘촘한 조각들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의 조각은 직선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줄 부분과 달리 가운데에 오히려 사틴 브러쉬를 넣고 회사 이름을 은각으로 새겨놓았고요. 가장자리는 폴리시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니쉬는 화려하지 않지만 준수합니다. 길고 분명한 윤곽의 러그와 잘 빚어져 있는 메탈줄 덕분에 가격대에 비해서 많이 비싸 보이는 외관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7mm 지름의 큼지막한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립감을 위해서 코인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용두의 정면에는 샌드 블라스트 된 바탕에다 발틱의 이니셜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시계의 정면에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비누방울처럼 생긴 커다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 버블의 형태가 상당히 크고 그럴듯해서 이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오리스의 65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더블돔의 커다란 돔의 시계 유리입니다. 베젤은 그립감을 위해서 코인 엣지가 촘촘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하면서도 옛날의 베이클라이트 소재의 베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인서트를 베젤에다 넣었고요. 다이얼의 프린트와 같은 크림색으로 15, 30, 45 숫자를 프린트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는 5분 단위 도트 마크를 넣었습니다. 다이버 시계답게 반방향의 120클릭의 베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베젤은 케이스보다 직경이 큰 덕분에 쉽게 그립이 확보가 되고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릴 수 있습니다. 베젤의 백플레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는 편인데
베젤의 느낌이 무게감이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살짝 덜 묵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베젤 액션이라는 게 결국은 취향을 타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제 기준에서는 그리 고급스러운 베젤 클립감이라고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마치 테프론 프라이팬 같은 표면에 검은색 다이얼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옛날 시계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표면 처리가 너무 과도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이얼의 주요 구성 요소는 블랑팡의 바티스카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발틱 특유의 세련된 터치를 가해서 원조보다 더 세련된 다이얼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3시와 6시, 9시 방향의 길다란 삼각형 인덱스는 빈티지 롤렉스 서브마리너 같은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블랑팡과 롤렉스가 함께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 양쪽의 느낌을 다 갖고 있지만은 블랑팡을 살짝 더 닮은 아이가 나온 것 같다고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에는 크림색으로 눈금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2개의 판에 붙인 샌드위치 다이얼인데 12시 숫자와 도트 인덱스는 크림색의 야광 도료를 프린트를 했고요. 3시, 6시, 9시 방향의 삼각형 인덱스에는 구멍을 뚫어서 아래에 있는 야광판이 노출되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프린트 인덱스와 샌드위치 인덱스를 동시에 사용해서 다이얼에 나름대로 멋진 깊이감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티스카프풍의 시계에 많이 쓰이는 펜슬 모양의 폴리시된 시분침과 롤리팝 모양의 역시 폴리시된 초침을 매칭을 했고요. 여기에도 크림색의 야광 도료를 적용을 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크림색으로 회사의 이름을 프린트를 하고 6시 방향에는 아쿠아 스카프와 200m 방수와 관련된 프린트를 넣었습니다. 야광은 기대보다 나은 부분과 실망스러운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름 베젤 전체가 야광인 건 기대보다 나은 부분입니다. 인덱스와 시분 초침에 골고루 슈퍼루미노바 울드라듐 도료를 적용한 것도 좋습니다. 별로 도료를 바른 자리가 넓지 않은 것 치고는 초반 밝기도 괜찮은 편이지만은 베젤 부분에 야광이 빈약하고 인덱스의 야광도 그리 강렬하지 않은 건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분침에 적용되어 있는 야광은 그래도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오래 지속되는 편입니다. 엔진으로는 미오타의 9039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단방향 로터라서 세게 흔들었을 때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은 파워 리저브가 스위스 계통의 에타나 셀리타보다 다소 긴 42시간인 게 강점입니다. 공식 스펙상에서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같은 회사의 유명한 9015 엔진에서 날짜창만 없는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9039는 시분 초침을 거는 부분의 높이가 9015보다 더 낮아서 시계를 보다 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장점인 무브먼트입니다. 발틱은 에타 2824보다 얇고 심지어 같은 회사의 9015보다도 얇은 시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9039 무브먼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아쿠아 스카프를 200m 방수 성능과 도명 시계 유리를 가진 시계치고는 상당히 얇은 시계로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계를 뒤집어 보시면 뒷면에는 스크루인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러쉬된 바탕 위에 물결이 에칭으로 새겨져 있고 그 물결을 잠수부가 헤쳐나가는 그림을 새겨놨습니다. 그림이 조잡하지 않고 또 너무 깊이 패여 있지도 않아서 착용감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좋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시계의 주요 스펙이 새겨져 있고요. 시계는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을 기본 메탈줄로 줍니다. 이게 한 줄이 3조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오이스터 형태의 시계줄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 오브 라이스는 오이스터처럼 꽉 짜이고 튼튼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 제작된 시계줄입니다. 얇고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주빌리랑 상당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발틱 시계의 경우는 조각 하나하나가 매우 얇은 편이고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솔리드 엔드링크를 사용했고 클래스프를 열어보면은 싸구려 철판을 덧대놓은 클래스프가 아니라 든든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프에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 구멍을 7개나 뚫어놔서 세부 길이 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프에다가 따로 쉽게 열 수 있는 푸시 버튼을 달아주지는 않았지만
클래스프 끝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놔서 손톱을 쓰지 않고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시계 컨셉에 잘 어울리는 수준급의 브레이슬릿인데다가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트로피컬 러버 스트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럭셔리 시계에서 주는 정도의 부드러운 촉감의 스트랩은 아니지만은 나름 바닐라 냄새도 나고 색감과 형태가 좋습니다. 중저가 시계들의 잘못 만든 러버 스트랩처럼 쓸데없이 답답하거나 두껍지 않고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좋습니다. 러버 스트랩을 고를 때가 메탈줄을 고를 때보다 가격이 90불 정도 싼데요. 저는 그래도 둘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메탈줄을 고를 것 같습니다. 트로피컬 러버 스트랩을 딱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면 메탈줄이 좀 더 생각을 많이 기울여서 제작된 시계줄로 보이고 좀 더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쿠아 스카프에 대한 총평으로 오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오 빈티지풍의 다이버 시계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의 디자인 팀들은 다 발틱의 아쿠아 스카프를 앞에 놓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들도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라 왜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된 발틱이 이렇게 잘 되는지 필히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시계를 되살려서 내놓겠다는 회사들은 한둘이 아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씩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발틱처럼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완성도 높고 세련된 시계를 꾸준히 내놓는 회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발틱과 같은 가격대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틱이 가격 대비 스펙이 좋은 시계를 내놓는 회사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미오타 9039를 쓰면서 700불, 그러니까 관부가스를 같이 계산하면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시계가 되는데 그런 게 괘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컨셉의 완성도가 이 정도라면 충분히 더 웃돈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취향과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에타 대신 미오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두께를 낮추고 무브먼트에서 아낀 돈으로 굉장히 멋진 시계 유리와 사파이어 베젤을 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한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발틱의 또 다른 화제작인 아쿠아 스카프를 리뷰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